네,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분을 모셨는데요. 취업과 창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박 기자님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이제 면밀히 살펴봤는데 이제 뚜껑이 열렸고 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들,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그중에서 일자리 정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늘조 정책이 좀 핵심이었죠. 늘조. 네, 예. 지난주에 아주 저희가 또 설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혼자서만 설전을 했었는데 일단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51.6%라는 아주 이건 기록입니다. 그쵸?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가 맞아요. 없습니다. 예. 옛날 상김이라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그 당시만 해도요,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지만은 과반 투표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록 아닌 기록을 세웠고요. 예.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거고요. 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따님으로서 이 부녀가 이제 대통령을 되는 아마 이 기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아마 예. 다시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외신들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또 당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새누리당이 이번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10년 연속 이제 집권당, 여당을 이제 위치를 또 차지해서 이제 하게 되는 정말 이제 다양한 이제 기록들을 세우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식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의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드는 대통령이었다라는 5년 뒤 소식을 전하는 게 저희 모든 국민들과 그쵸.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의 예. 다 희망사항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지옵니다. 늘지오.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보면은요. 일자리를 늘리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지키고, 예. 회사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해서 문을 닫는 회사가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복지도 좋고 예. 급여도 많이 받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올리겠다. 그래서 늘지오 이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이 성장 정책을 한편에서 유지하면서도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에 늘조 정책과 더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IT 서비스 산업 활성화인데 이거는 또 과연 말처럼 쉽게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해요, 사실. 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성장을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더 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트를 찾은 게 바로 IT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일명 스마트 뉴딜을 통해서 첨단 산업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지금 계획입니다.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IT 하나만 알면 다 됐는데 요즘은 IT에다가 C자를 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그래서 ICT 산업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또 개발시켜서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예. 이 정보통신 분야는 정말 말 그대로 이 확산이라든지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종, 새로운 회사를 많이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이나 LG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은 흔히 얘기하는 기술력과 어떤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문 후보하고 박 당선인하고의 아주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었죠.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복지를 늘리는 성장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렇게 좀 두 분이 좀 이렇게 양립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박 당선인의 정책이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청년 실업 문제인데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내놓으셨나요? 예, 실업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직장을 많이 들어가든지요. 아니면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됩니다. 근데 청년이 회사를 차린다 그러면은 보통 창업이라는 길을 많이 선택을 하죠. 돈이 들죠. 예, 돈이 예. 들고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력, 그리고 도전 정신, 열정, 할 수 있다. 내가 젊은 시기에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열정적인 청년들의 이런 욕구에 이제 불을 지펴주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이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취업보다는 어떤 학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는 스펙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제약이 적거든요. 예. 정말 말 그대로 젊은 패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슬로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뭐죠? 창업국가 코리아. 예, 이걸 통해서 어떤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아니면 대학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청년들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조건 하겠다라는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취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플랜들을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좀 많이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해준다라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창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이렇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수혜자, 청년이라든지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약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은 대박 사업도 아니고요. 네. 일순간에 빌 게이츠처럼 모든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경험도 쌓고요. 실패도 하고 거기서 또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너무 이 장밋빛 환상에 휩싸여가지고 아, 네. 나는 이거 하면 정말 대박이다. 예. 어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기성세대들 그리고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안들과 현실적인 조언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영유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공약과 다양한 정책들을 비전을 제시를 한 박근혜 당선인인데 일단 또 그렇다면 청년들 문제는 이야기를 나눴고 중장년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준식 기자님을 비롯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있네요. 저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예,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요. 제가 지금 이 기자 생활을 한 거에 딱 절반만 더 하면은 네. 이제 퇴직 시기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취업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재취업, 미리미리 준비하는 고령 퇴직자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임박해서 직전에 퇴직 임박해서를 찾는 게 아니고 예. 미리미리 어떤 자기가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좀 열어준다라는 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시스템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견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대기업이 됐던 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면은 네.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내 경험들, 정말 후배들한테 이 직장에서, 이 기업에서 내가 해줄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중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 아, 나는 이런 스펙에 이런 캐리어면은 이런 기업에 가서 R&D 쪽에서 내가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 아, 아니면 내가 지금 급여가 좀 작지만은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요즘 HRD라 그래서 인적 교육 개발 상당히 예, 신경 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자기가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중장년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 이론상으로는 확실히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틀림없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정부를 차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해서 또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일부 대기업들, 네. 일부 기존에 잘 나가 있는 쪽만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경제 성장을 해서 양쪽으로는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줄어들지만은 전체적인 평균만 높아져서 예. 결국엔 성장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기업만 아니면 일부 특정 사업군만 사업군에만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발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좀 많은 쪽에서 좀 간시와 견제와 또 조언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리 들어보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이 세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 육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다 정교하고 좀 더 세분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산업체 전체에서 비중은 88%고요. 예. 고용을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이 대구 지역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요. 네. 고용의 97에서 98%가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창출됩니다. 예, 물론 대구에는 워낙 대기업이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예. 그만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앞으로는 스마트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ICT라든지 첨단 산업에만 또 집중이 돼서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 내에서도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아니면 예.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첨단 산업 쪽에만 너무 이렇게 좀 집중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사람이 모이는 일자리가 또 양극화될 수 있다는 또 우려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게 좀 밸런스를 맞추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틀림없이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좀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기준으로 해서 70% 고용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이 얼마냐면요. 15세에서 16세 고용률이 작년에 15세에서 64세. 이게 아직 14세 죄송합니다. 15세에서 64세 중학생들은 아니죠. 예. 기준이 63.9%입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1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엄청난 지금, 양인데, 사실. 예, 계산이 예. 나오거든요. 네. 150만 개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지금에 있는 추세로 봤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예. 정말 엄청나게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우려가 되고요.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누차 강조하지만은 첨단, IT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A와 B를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그리고 C를 만들어내는 융복합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강한 드라이브 거는 거는 또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공약은 지키는 게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좀 수정 네.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공약들 제시했죠? 네, 예. 역시 당근과 채찍, 징벌과 보상이라는 큰 두 가지 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스스로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채찍을 가하겠다. 약간 좀 그런 쪽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대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좀 차별화가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요즘 주식시장 보면은 왜 이렇게 공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좀 악화됐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됐다. 이렇게 공시라는 걸 하는데 이런 일자리 부분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공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다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움찔하면서 공시라면 이제 다 보게 되니까 그쵸. 이제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지 않을까 또 하고요. 예. 또 증벌적인 보상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수익입니다. 네. 예.
이 벌금을 많이 이 부과를 하면은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압박이 되죠. 예. 야, 그 벌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규직 전환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사회적 이미지도 높이면서 기업 좀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겠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징벌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장기간을 봐서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책들이 좀 어느 정도 중간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공약에 대해서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지금 이 강도 높은 드라이브는요. 지금 사실 지금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 공공 부분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보면은 비정규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산하기관들은 또 이 공공기관 평가에 섰을 때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이제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요, 지금 있는 정부 아니면은 이전 정부 아니면 그 이전의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도 좋은 거면은 답습도 하고 따라도 하고 모방을 해가지고 좋은 쪽에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좋은 정책을 좋게 하는 만약에 정책이다 그러면은 많이 도와줘야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늘지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생애 맞춤형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일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게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복지 정책의 큰 틀을 보면은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특히 나이가 들고 고령자가 될수록 병원을 찾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4대 중증 질환, 보통 얘기하는 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이 4개 진료비를 100% 급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60%대인 60%한 중반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 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실제 보상을 받는지 낸 것보다 적게 받으면 사실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인 80%까지는 맞추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런 노선을 냈을 때 내가 10년 뒤, 20년 뒤, 충분히 내가 의료라 서비스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 보험료 부담 늘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는 모든 재원들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그렇긴 맞습니다. 하죠. 근데 이 부분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내 건강, 내 가족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젊어서 돈을 그나마 많이 벌었을 때 보험금을 아니면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 그 보장을 위해서 축적을 해놓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신 적정한 수준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았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을 냈는데 내가 실제 보장받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을 해주고 싶은데 재원이 없다. 세금이 덜 거쳤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운영을 하고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또 수익을 내서 그거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숙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보육 분야 정책은 이제 경쟁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었죠?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막 걸음마를 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상당한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당장 0세부터 5세까지 보통 5세라 그러면은 유치원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아원을 이제 다닐 시기인데 보육 수당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이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물론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끝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무상 지원이라는 개념을
직종 다 퍼주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당장 좀 실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와는 다르게 당선인 신분이 되고 나니까요. 왠지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실천 가능한 그런 공약들 내세워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박 기자님 마무리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요, 51.6% 적지 않은 숫자로 득표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50%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은 득표를 안 했거든요. 다른 분이 찍었습니다. 그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고요. 다 끌어안고 가서 100% 만족하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꼭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